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은 한밭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송복섭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도시 단독주택과 유럽마을이라는 그런 주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요, 이제 시대별 국내 주거 유형의 변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복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 공급 정책과 단독주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실제 사례로 행복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테마단지이면서 고운동에 있는 유럽마을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주택의 시대별 변천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초가집하고 도시에는 이제 도시형 한옥 뭐 이런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었고요. 그러다가 60년대에는 농촌주택 개량하는, 그다음에 또 도시에서는 서민 아파트를 보급한다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이 좀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신도시 개발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산층 중심으로 이제 아파트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그 신도시 건설의 다음 버전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아파트 비중이 월등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또 고층화하고 첨단화하는 어떤 그런 발전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 표에 보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은 이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보면은 아파트가 주거 유형으로 월등히 늘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요 도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비율이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 또 미래 주거 트렌드 연구라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이 막대 그래프가 현재의 그 상황이고요. 단독주택 희망 비율인데 현재의 상황인데, 근데 이제 노란색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희망하는, 그 미래 희망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사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11.1%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전체 세대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미래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비율이 훨씬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이제 나이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50대하고 그다음에 베이비 붐 세대, 여기에서는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크게 그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단독주택에서 살진 못하지만 장래의 미래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욕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미래 주거지 선택하는 요인 중에 보면 이제 35% 제일 많은 것이 쾌적성이고요. 그 다음에 24%가 교통 편의성, 그 다음에 19%가 생활 편의 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 선택할 때 보면 사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더 오를까, 어떤 그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그 주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청에서도 초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때부터 이러한 그 시대적인 주거에 대한 그 요구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행복도시 주거 공급을 지금 지구 단위 계획 도면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에 가까운 것이 상업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좀 주황색에 가까운 것이 이제 조금 고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한 그 베이지색 부분들이 단독주택들인데, 보면은 그래도 요 단독주택 비율들이 꽤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된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지어진 그 행복도시 보면 사실 거의 이제 아파트가 대세를 이루는 상황들이 되겠죠. 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거 공급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원하는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바램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2010년도 그 이후 그쯤에 보면 뭔가 다양한 아파트 위주의 그 주거에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다른 유형의 주거 공급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그 결정과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블럭형 단독주택지라고 해서 뭔가 시범단지들을 그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필지별로 공급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급을 하고 보니 유형도 거의 이 천편일률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법적인 그 제한적인 조건 위에서는 뭔가 경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찾으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개별 그 필지를 분양받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어떤 다양한 그 주거를 계획을 좀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도 좀 있지만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또 우리가 기대했던 고급스러운 또 다양한 유형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같은 가격에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인지 유형도 되게 비슷한 유형들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행복청에서는 그거보다는 뭔가 어떤 그 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유형들을 공급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모델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별도로 계획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운동의 유럽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을 좀 계획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요. 1-1 생활권. 지금 행정동으로 이제 고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좀 현재 지구 단위 계획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굵은 그 까만 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뭐냐면 MCV라고 해서 멀티컬처 빌리지에서 특별히 그 구역들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그런 유형의 단독주택지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뭐 우리 한옥마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단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맡게 된 데가 이제 유럽마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 기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이 구역에 대한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인데 건폐율 40%에 용적률 80%, 최고 층수는 3층. 그다음에 세대 수는 6호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평균 그 한 세대당 350평방미터가 되는 어떤 그 나누면 이제 그런 그 규정도 있었는데 이 그 조건 속에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 근데 사실 보면 전체 면적 대비 12,493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세대 수를 36호라는 거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행복도시에서 그동안의 단독주택지를 개발하고 할 때에 있었던 그 평균 면적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과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뭔가 다양한 어떤 그 형태들, 공간들을 계획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제약 요인이 애초부터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뒤에 이제 고운뜰 공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산으로 좀 이렇게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앞으로 또 천이 좀 흐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옥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마을도 인접해 있고, 온비 초등학교가 이렇게 마주한 그런 그 땅이 이제 제가 설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소위 도심권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뒤에 이제 또 이렇게 근린공원이 좀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그쪽에 이제 도서관이 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는 여러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좀 가지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그 뒤에 있는 산에서 찍었던 그 계획 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해서 이제 초등학교가 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블럭형 단독주택지를 어떤 모범적인 뭔가 새로운 그 시도를 하는 이런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출발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 처음에 어떤 고민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참조한 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던 네덜란드
알메르라는 그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신도시가 블럭형 단독주택 위주로 좀 건설이 된 그런 도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주거 유형들이 다양한 블럭별로 다양한 그 유형들의 그 주거들이 이 계획이 좀 됐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사점으로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독주택의 이 규모가 원래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이거는 뭐 시골 동네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비율이 좀 안 맞는 듯한, 규모가 크기가 좀 안 맞는 듯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소위 이제 땅콩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주거 두 개를, 단독주택 두 개를 붙여서, 그래서 규모를 조금 키워서 그 도시에 있는 다른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그 건물들하고의 어떤 그 비율을 좀 이렇게 상대적인 조화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밀도도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색채도 아주 과감하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도 보면 이제 전통적인 유럽의 그 디자인 모티브를 가지고서 재료는 또 현대적인 그 재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썼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그 뭔가 어떤 이제 좋은 그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이제 유럽형 마을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뭐냐면 제가 유럽형 마을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저 행복도시에서 뭔가 단독주택 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테마를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한옥 특화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 하다가 뭔가 유럽형 한번 좀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결정이 있어서 그 유럽형을 이제 저보고 설계를 좀 맡아달라는 그런 그 주문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는 과연 유럽형이라는 그런 형태의 그 마을들이 과연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남해에 독일 마을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렇게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분들이 다시 국내에 와서 재정착하면서 본인들이 살았던 독일의 어떤 주거 유형들을 좀 이제 지어서 이제 이 마을에 사는 것이 되겠고요. 근데 보면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식당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공방도 운영하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어떤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이렇게 배경으로 좀 등장하는 가평의 뿌티트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프랑스라는 그런 테마 파크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공연장, 전시장, 뭐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는 이제 박제화된 어떻게 보면 서커스 공간 같은 뭔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이어서 이게 우리가 일상 사는 주거 유형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담양의 메타 프로방스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에서 어떤 그 관광 그 목적으로 이제 테마형으로 개발한 그런 단지가 되겠는데, 이게 농촌의 테마 공원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아산에 또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라고 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소위 그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의 그 주거 형태들을 거의 차용을 하다시피 했는데, 뭔가 이게 어떤 주변 도시 환경과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움으로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단지를 계획할 때 어떤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현재적인 위상에서는 뭔가 지금 특별한 그 단독주택 유형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발 취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주거 유형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저희가 이름을 짓기로 브랜딩을 해피 유로피언 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그 비전과 어떤 테마를 설정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문화와 사람이 어울리는 행복 유럽 마을, 생활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마을로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기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출발을 하는데요. 과연 유럽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럽형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이 유럽형이라는 게 과연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행복도시에서 어떻게 이 수요자들의 그 니즈를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로편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안드레아스 카플란이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정의를 한 건데 유럽형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뭐냐면 그 맥시멈의 그 문화가 또 다양성들 이런 것이 아주 미니멀한 그런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제 정의를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보다는 뭔가 가치 중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어떤 그러한 그 주거 유형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1753년도에 그 어느 학자가 이제 제안한 건데요. 가장 그 우리가 근원적인 주거 유형, 단독주택 주거 유형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애초에 저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각형 모양의 박공 구조는 우리가 비라든지 눈을 그 적절히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형태인데 그 형태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 원형적인 그런 그 형태로 자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어느 교수님이 건축학 교수님이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이 어느 집인가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그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지붕이 있는 그러한 집을 그렸거든요. 자, 그다음에 똑같이 그 어린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그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아파트 네모난 형태의 창문만 있는 이걸 그린 거죠, 이제. 자, 어린이들한테도 내가 사는 집은 아파트지만 내가 살고 싶은 또 살아야 되는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삼각형 모양의 집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도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18세기에 이제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주거 유형이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어느 그 학자가 좀 저주문에서 그린 그 그림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이거는 굳이 유럽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도 사실은 이제 초가지붕도 그렇고 기와지붕도 그렇고 지붕 형태는 이제 박공의 형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만들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요 그림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프랑스 정부에서 주거 유형 개발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형이 두 갈래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골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이제 이렇게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943년도에 요거를 이렇게 전시를 한 거죠. 여러 형태들을 이제 개발한 것들 놓고 전시를 했는데 결국은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그 지붕 형태들도 있고요. 근데 압도적으로 그 일반 이제 시민들로부터 선택된 것은 결국은 그 삼각형 모양의 박공 지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철골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시간도 빨리 절약되는 그 공사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뭔가 삼각형 모양이고 그다음에 저 철골 그 골조는 뭐냐면 이게 철골이라는 게 좀 튼튼하긴 하지만 뭔가 가벼운 부분들.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뭔가 자산으로서 묵직했으면 되겠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시민들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그다음에 벽돌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재료를 선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도시 그 유럽 마을에서 어떤 그 새로운 동네를 좀 테마가 된 동네를 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객의 가치 누려야 될 가치가 뭔지, 또 사업 모델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실현할 건축적인 테마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 분들이 뭐 딩크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이 이제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 외벌이, 그다음에 듀크족. 요거는 이제 자녀가 있는 또 이렇게 맞벌이, 그다음에 통크족. 요거는 이제 그 자녀들 다 출가하고 이렇게 두 부부만 사는 경우라든지 뭐 보보스적 뭔가 낭만적이고 도시적인 어떤 그런 특별한 그 감성의 소유자들 자 이러한 분들이 이 동네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특징들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자 또 그분들이 원하는 또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좀 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주거적인 측면, 그다음에 경관적인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고객분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줄 또 구현될 실제 건축적인 그 테마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과연
전통과 모던이라는 자, 요런 걸 가지고서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그 형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저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도시에 있는 친환경 단지로 모범적인 단지로 좀 얘기되는데 보면은 저런 형태들이 과거에 있었던 주거 유형하고 그렇게 많이 낯설지 않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공지붕과 평지붕. 사실 이제 박공지붕은 그 삼각형 모양 박공지붕은 아주 오랜 주거의 형태고 그런데 이제 이 평지붕은 사실 이제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20세기에 이제 드디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그런 형태들인데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 아까 말씀드린 그 쌍둥이 트윈형이라든지 이렇게 둘러싸는 중정형 그다음에 이렇게 연립주택의 형태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단독형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 알메르 신도시에 있는 형태들인데 뭐 이런 형태들도 있었고 이제 두 집을 이렇게 붙여서 또 공간을 절약하는 이런 형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둘러싸는 이렇게 중정형 형태들 이것도 고민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연립의 형태로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지붕은 박공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붕에 이렇게 뻐꾸기 창이라고 얘기해요. 지붕창, 도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형태적으로 우리가 좀 사용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도 전통적인 재료하고 또 현대적인 재료도 또 같이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고요. 색채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튀진 않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 고유의 색상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창문에 이렇게 덧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덧창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장식적인 요소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방범의 목적수 있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더운 날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제 공기는 통하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 유럽 마을에다 한번 적용을 좀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또 담장과 조경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주어진 요 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안을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493평방미터에 여기에 이제 36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이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을이 집만 단독주택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커뮤니티 문화를 실천하는 이러한 공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중에 북카페라는 것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텃밭을 가꾸는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제 배치를 하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은 이렇게 개별 필지들이 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이제 알트 1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결국 선택된 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네덜란드 사례 보신 것 좀 중정형으로 둘러싸는 뭔가 독창적인 형태들. 그다음에 알트 세 번째 안은 뭔가 이렇게 연립주택의 형태들이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세대 수를 가장 많이 배치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독주택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독창적인 형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게 쿨드삭이라고 얘기하는 자동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30가구도 못 입지시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향의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향을 주로 이제 선호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향도 나오는 이런 구조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안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텃밭과 그다음에 이제 카페가 있는 필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어린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 커뮤니티 스페이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의 형태가 저 위쪽에 근린공원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 땅 안에서 가장 많은 그 세대수가 나오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커뮤니티 공간들이 확보되는 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주택 두 개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땅콩주택 같은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어떤 전략으로 택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용인이나 그 경기도 주변에 있는 땅콩주택들, 김포 신도시에 있는 이런 것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땅콩 주택들은 원래 하나의 필지에다가 서로 동의하에 이제 두 가구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별 필지가 다르게 돼 있어서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현행 그 건축법에서 보면 이렇게 필지에서 이격거리라고 해가지고 띄어져야 되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50cm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붙여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행법하고 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행복청하고 또 이렇게 협의하는 가운데 뭐냐면 이거는 블럭형이기 때문에 필지 공급할 때는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보면 이게 아마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국내에서 여기 소위 이제 두 개를 붙인 이런 것으로 이렇게 또 개별 필지 소유권들이 다로 인정이 되면서 그런 거는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도를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인 그 조감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이렇게 좀 너무 도드라지게 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썼고요. 그 위에서 남동측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유형들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총 이제 4개의 유형을 이제 별도로 좀 나눠서, 그러니까 너무 하나 똑같은 형태로만으로 가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또 다양한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4개의 그 유형으로 좀 나눴고요. 그래서 가로 모습 보면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길에 또 일부러 제가 이렇게 도로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자동차가 속도를 좀 덜 내고 그 다음에 뭔가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좀 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유럽형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성 요소를 이제 꼴과 삶이라는, 그래서 이제 모양, 형태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생활, 요걸 나눠서 형태는 이제 아까 트윈 쌍둥이형하고 박공의 지붕 형태, 그다음에 지붕 창을 또 적극적으로 넣는 것들, 그다음에 창문의 형태도 이게 수직창, 유럽에 가보면 수직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평으로 긴 창들이 대세를 이루는데 어떤 수직의 형태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덧창도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담장과 조경을 적극적으로 설계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 요소로 선택을 했고요. 삶으로는 개별 주택 내에선 공간 배분을 우리가 이제 지하층에다가 이제 서비스 공간이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이제 주간에 생활하는 공간, 그 다음에 2층에는 이제 주로 잠을 자는 그 밤 공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박공의 형태가 제공하는 그 3층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아틀리에를 만들든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 공간 배분, 요것도 보면 이제 유럽에서 전형적인 그 평면 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모이는 북카페하고 커뮤니티 룸을 만들고 어린 놀이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을 농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기로. 그래서 A 타입 같은 경우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 좀 진하게 있는, 회색 진하게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배치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던한 그 유럽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런 형태를 좀 만들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전에 거는 이제 지붕 재료가 이렇게 강철판으로 돼서 이제 회색인데, 이거는 이제 기와 지붕을 써가지고 주로 이제 지중해 연안 프로방시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조금 달리 했고요. 그 다음에 벽난로 넣는 것들도 또 어떤 디자인 요소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아방가르드, 뭔가 혁신적인, 뭔가 미래형.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도로변인데 가장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가 집들이 이렇게 붙어서 서로 이렇게 간섭이 되는, 서로 들여다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도를 제가 틀어서 그게 최대한 이제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도로변 쪽으로, 도로변인데 이게 이 도로 레벨보다 3m 정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열린 경관을 제공하는데 이런 형태를 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렇게 하나인데 그 모서리에 땅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이제 럭셔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개별 면적이라든지 뭐 어떤 요거를 이제 타입 4개마다 정리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스페이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개의 공간을 주민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 입구로부터 멀지 않은 공간에 북카페하고 또 이렇게 외부의 마을 농장에서 주민분들이 같이 뭐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또 같이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제 개별 세대로부터 접근이 가장 동선이 짧은 그 가운데 어린 놀이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C타입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계획되다 보니까 저 위쪽에 이제 이렇게 모서리가 남는 공간들이 생겨서 거기는 이제 마을 마당이라고 이름 둬서 거기에는 뭐 바베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별도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설계를 좀 했습니다. 자, 그중에 북카페하고 마을 농장은 주거 형태를 기존의 계획했던 그 집들하고 어울리도록 하면서 대신에 조금 이렇게 좀 단순한 구조로 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북카페가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이제 주민분들이 서로 회합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마당에는 이렇게 마을 농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릴 수 있는 공간들, 모래 놀이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수대하고 연못도 만들어서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각 집의 그 대문하고 도로하고 만나는 이 공간에 집을 붙였습니다만 또 대문도 같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옆집하고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그 지점에 또 화단을 조성을 해서 밑에 보시면은 화단하고 붉은 벽돌 치장 쌓기 그래서 각각의 대문이 만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이렇게 화단이 따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담장 밑에 채송화 같은 어떤 그런 꽃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을 했고요. 다만 뭐냐면 대문은 개별 집 주인들의 그 선호, 성향 이런 걸 반영해서 자유롭게 디자인하도록 하지만 담장과 그 다음에 저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요. 사실은 주차장을 따로 만들면 이게 건축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이제 불법적인 뭐 증축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건축 면적의 일부 조금 좀 넣어서 이제 개별 세대마다 2대의 차를 주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캐노피를 씌워줘서 그 캐노피가 똑같은 형태가 돼서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안 되도록 하는 그다음에 그 지붕에다가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뭔가 또 이렇게 필요한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닥에는 이제 잔디블럭을 둬서 빗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정원화 계획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도로의 그 폭이 3m, 7m인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이제 도로 폭이 조금 이렇게 좁은 듯한데 이건 뭐냐면 그 이 전체의 면적이 크지 않은 부지에 지구단위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35세대, 36세대, 35세대 어떤 요거를 만족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개별 그 필지들의 어떤 충분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를 다이어트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주차장이 마주한 데는 7m입니다. 그런데 대문이 마주한 데는 3m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단독주택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안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문 앞에 3m에다가 주차하면 딴 차들이 못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앞에 7m 있는 공간은 남의 집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 주차를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도로의 선형 자체도 또 이렇게 살짝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차량 흐름들이 빠르게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골목길에서 이렇게 경관이 다양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모양들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 배수 트렌치도 이렇게 빗물이 스며드는 것도 가운데로 모이도록 한 이런 부분들도 이 도로 공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고려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부 손님이라든지 오는 경우에 공용 주차를 이제 2대씩 이제 4군데 주차하도록 하는 계획도 세웠고요. 그다음에 색채 계획은 행복도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그 색채 기준들을 유지를 좀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좀 천연 그 자연 재료의 건축 재료 고유의 색깔들이 좀 뭐랄까요 어떤 이 마을의 어떤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A 타입하고 B 타입은 이런 그 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방시얼이라고 얘기해서 지중해풍은 기와 지붕도 이제 다르고 그다음에 그 건물 벽 색깔도 조금은 다르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아방가르드 형태는 또 다른 컬러를 적용을 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